제발 우리한테 먼저 파십시오.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영국이, 스위스가, 독일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습니다. 한국을 우습게 보던 일본마저 줄을 섰습니다. 그들이 몰려간 곳은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인구 10만의 작은 도시, 전라북도 정읍의 이름 없는 공장 한 채였습니다. 도대체 그 안에 무엇이 있길래 기름의 제국들이 줄을 서서 머리를 숙이는 걸까요? 그 줄 끝에서 산유국이 평생 믿어온 세계의 질서가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름을 가진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에너지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의 작은 시골 공장 앞에서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제 이름은 파이살 알도사리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 차관이고 우리 국가의 미래 50년을 설계하는 비전 2030 실행위원회의 한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사막 아래 잠든 검은 황금, 그 거대한 기름의 흐름을 누구에게 얼마나 흘려보낼지 결정하는 일. 그게 제 평생의 직업이었습니다. 한 해에 우리 손을 거쳐가는 기름의 값어치는 웬만한 나라의 한 해 살림 전체를 합친 것보다 컸습니다. 저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그날 한국의 전라북도 정읍이라는 곳에 와 있었습니다. 인구가 10만 명이 조금 넘는다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서울도 아니었고 큰 항구도 아니었습니다. 공항에서 차를 타고 들어가는 내내 창밖으로는 추수가 끝난 빈 논과 야트막한 산들만 스쳐 지나갔습니다. 늦가을에 찬 공기가 차창 틈으로 스며들어 손끝이 시렸습니다. 저는 가죽 시트에 몸을 묻은 채 속으로 몇 번이고 같은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곳까지 와야 했을까? 이 황량한 들판 끝에 산유국인 우리가 머리를 숙일 만한 무엇이 있다는 말인가? 공장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좁은 시골길에 검은 차량들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번호판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온 차인지조차 알 수 없는 외교 차량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공장 마당으로 들어서니 입구를 따라 깃대가 늘어서 있었고 그 끝에서 서로 다른 나라의 국기들이 차가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의 초록 깃발이 보였습니다. 영국의 깃발이 있었고 스위스의 흰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삼색기와 미국의 성조기도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깃발의 한가운데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날 그 작은 공장에 모인 외국인은 어림잡아 240명이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국제에너지 회의장에서 보냈습니다. 세계의 장관들과 거물들이 모이는 자리에 수도 없이 앉아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마당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저쪽에는 유럽의 거대한 화학회사에서 온 임원이 두꺼운 외투, 깃을 세운 채 공장 건물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세계의 원자재를 주무르는 스위스 상사의 사람이 손에 든 서류를 초조하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의 얼굴, 그것도 빈손으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굶주린 표정 말입니다. 산유국의 고위 인사, 유럽의 화학거인, 세계적인 원자재 상사의 임원들이 한국의 이름 없는 지방 도시 공장, 마당에 한꺼번에 모여 그런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안내를 받아 어느 줄의 끝에 섰습니다. 바로 그때 한 한국인 직원이 다가와 정중하게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줄부터 서 주십시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줄을 서라니. 세계 최대 산유국에서 온 차관에게 한국의 작은 도시에서 직원 하나가 줄을 서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의 헛기침이 들렸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두 발을 모으고 그 줄의 가장 끝에 가만히 섰습니다. 차가운 가을 햇살이 공장 지붕 위로 길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줄을 선 제 발끝만 멍하니 내려다보는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야. 우리가 밸브를 잠그면 멈춰버리는 나라라고. 그런 나라 앞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름의 제국에서 온 한 남자가 어쩌다 이 작은 한국 공장 앞에서 줄을 서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줄 끝에서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어떻게 산산이 무너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 그 공장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탑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외벽에는 영어로 분해로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고 그 아래로 푸른빛이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굴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은 연기도 없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매캐한 냄새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푸른 탑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저것이 산유국인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세운 물건이란 말인가. 정말로 저 작은 탑 하나가.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래야 그 줄 끝에서 제가 느낀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이 온전히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그곳에 도착하기 전까지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마음속으로 한참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아주 깊이. 저는 사막의 도시 리야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기름과 함께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동부의 유전지대로 갔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 위로 솟아오른 체유 장치들이 밤낮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사막의 바람에 기름 냄새가 실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제 작은 어깨에 손을 얹고 그 광경을 한참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이살, 이 땅 밑에는 신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흐르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평생 죽도록 일해도 못 버는 돈을 우리는 이 땅을 조금만 뚫으면 얻는다. 이게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의 힘이다. 절대 잊지 마라. 그 말은 어린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자라면서 저는 그것이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라고 믿게 됐습니다. 기름을 가진 자가 세상을 움직인다. 기름이 없는 자는 기름을 가진 자에게 머리를 숙인다. 그것이 제가 아는 세계의 유일한 법칙이었습니다. 제가 그 법칙을 가장 분명하게 배운 것은 우리 윗세대가 들려준 오래전 이야기에서였습니다. 한 세대도 더 전, 중동의 산유국들이 한꺼번에 기름의 밸브를 조였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시절을 직접 겪은 한 노인에게서 그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들려준 광경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기름값이 치솟자 기름을 수입에만 의존하던 나라들이 줄줄이 휘청였습니다. 공장의 기계가 멈췄고 거리에서 자동차가 사라졌고 한겨울에 난방을 끄는 집들이 속출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름 한 통을 사겠다고 주유소 앞에 길게 줄을 섰다고 했습니다. 그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세상은 비로소 누가 진짜 주인인지 깨달았다고. 기름을 쥔 자가 손짓 한 번으로 세계를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줄지어 선 나라들 가운데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원이라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던 그 나라는 기름값이 오르자 온 나라가 비상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 새겨진 한국의 모습은 늘 이런 것이었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우리가 밸브를 잠그면 추위에 떨어야 하는 나라. 우리가 기름을 흘려보내줘야 비로소 공장이 돌아가는 나라.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을 우리의 고객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한국이 만든 휴대전화가 세계에서 팔리고 한국이 만든 배가 바다를 누비고 한국의 자동차가 우리 사막의 도로를 달린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 기름으로 만든 전기와 기름으로 굴리는 기계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모든 산업의 가장 밑바닥에는 기름이 있고 그 기름을 쥔 것은 우리라고. 한국이 아무리 화려한 물건을 만들어도 그 출발점에는 결국 우리의 기름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한국은 영원히 우리 손바닥 안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된 데에는 한 사람의 영향이 컸습니다. 리처드 켈러라는 남자였습니다. 켈러는 세계적인 석유 메이저 회사의 고위 임원이었습니다. 백발을 깔끔하게 뒤로 넘긴 늘 값비싼 정장에 금빛 단추를 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국제에너지 회의 때마다 저를 찾아와 어깨를 두드리며 친근한 척했지만 그 눈빛은 늘 상대를 가늠하고 값을 매기는 장사꾼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보다 작은 나라,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대놓고 깔보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어느 화려한 연회장에서 작은 섬나라에서 온 젊은 관료가 켈러에게 다가가 자기 나라의 사정을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름값이 너무 올라 나라 살림이 힘드니 조금만 도와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켈러는 그 젊은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에 든 잔을 흔들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기름이 없으면 사 가야지. 어디서 동량을 합니까? 값이 비싸면 그게 시장의 법칙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당신네 땅을 파서 기름을 뽑든가요.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이 어색하게 웃었고 그 젊은 관료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물러났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속으로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켈러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끄럽게도 그때의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회의장에서 누군가 한국의 어느 기술을 화제에 올렸습니다. 한국의 한 작은 회사가 쓰레기로 기름을 뽑아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켈러는 와인잔을 빙글빙글 돌리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쓰레기로 기름을 뽑는다고요? 차관님. 그는 일부러 제 쪽을 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사기꾼들의 마술쇼입니다.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투자금이나 끌어모으는 수작이죠. 제가 이 바닥에서 30년을 굴렀습니다. 그런 헛소리를 한두 번 받겠습니까? 진짜 기름은 땅속에 있습니다. 그걸 가진 사람은 차관님 같은 분들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그 기름을 동량하는 거지들입니다. 특히 한국 같은 나라가 만든 거라면 더 볼 것도 없죠. 그런 데서 무슨 대단한 기술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더니 그는 제 잔에 와인을 따라주며 마치 비밀을 나누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차관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그동안 우리 길을 막으려던 작은 회사들을 여러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회사들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제가 다 정리했거든요. 값을 후려치든 길을 막든 방법은 많습니다. 그러니 저런 한국 회사 따위에 한 푼도 쓰지 마십시오. 어차피 세상의 기름은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쥐고 있으면 저들은 영원히 줄을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연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때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켈러의 그 거만한 확신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잔인한 말들조차 그때는 그저 세상을 아는 자의 여유처럼 들렸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이 무언가 새로운 에너지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들려와도 저는 그저 한쪽 귀로 흘려보냈습니다. 어차피 기름은 우리 것이라는 그 오만한 안도감 속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에는 제가 애써 외면하고 있던 균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균열이 결국 저를 그 작은 한국 공장 앞까지 끌고 가게 됩니다. 그 균열의 이름은 네옴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우디는 사막 한가운데 완전히 새로운 미래 도시를 짓고 있습니다. 이름이 네옴입니다. 기름에만 기대온 우리나라를 통째로 바꾸기 위한 거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비전 2030이라는 국가 전략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기름을 우리나라 안에서만 태우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에어컨을 돌리고 바닷물을 식수로 바꾸는 데에 그 귀한 기름을 그냥 태워왔습니다. 자기 나라 안에서 태워버린 기름은 한 방울도 수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낭비를 멈추고 아낀 기름을 전부 수출로 돌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네옴을 세우고 깨끗한 에너지로 굴러가는 미래 도시의 본보기를 만들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업에 들어가는 돈은 입에 담기조차 아득한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그림을 그리던 어느 날, 저는 한 가지 벽에 부딪혔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우리 실무진의 표정이 그날따라 무거웠습니다. 한 젊은 책임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차관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네옴에 수백만 명이 살게 됩니다. 사람이 모이고 산업이 들어서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쓰레기입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가 산처럼 쌓일 겁니다. 그런데 이걸 처리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땅에 묻을 수도 없고 태우자니 문제가 큽니다. 우리는 친환경 미래 도시를 전 세계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 뒷마당에서 시커먼 소각장 연기가 피어오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진 한 장이면 우리의 모든 약속이 거짓말이 됩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말이 옳았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짓겠다고 큰 소리를 쳐놓고 정작 그 미래에서 나올 쓰레기를 어떻게 치울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기름은 넘쳐났지만 쓰레기를 깨끗하게 없앨 기술은 우리 손에 없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사들이던 우리가 처음으로 돈을 들고도 살 곳을 찾지 못하는 물건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의 문을 열었습니다.
폐기물을 깨끗하게 처리할 기술을 가진 곳이라면 어디든 좋으니 제안해 달라고. 사실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켈러 같은 사람들이 늘 말하던 대로 그런 첨단 기술은 당연히 미국이나 유럽의 거대한 기업들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우리는 그저 가장 좋은 조건을 부르는 곳을 골라잡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기업도 있었고 유럽의 네로라 하는 회사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그들의 시범시설을 둘러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저는 점점 이상한 기분에 빠졌습니다. 다들 하나같이 같은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먼저 찾아간 미국의 한 회사는 깨끗하게 씻고 잘 말린 플라스틱만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흙이 묻은 비닐과 음식물, 찌꺼기가 섞인 포장재를 가리키며 이것도 되느냐고 묻자 담당자는 난처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것은 미리 사람이 일일이 씻고 골라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시에서 쏟아지는 쓰레기를 누가 일일이 씻는다는 말입니까? 다음으로 둘러본 유럽의 회사는 더 답답했습니다. 거대한 시설에서 엄청나게 높은 열로 쓰레기를 태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시설 위로는 굵은 굴뚝이 솟아 있었고 그 끝에서 허연 김이 끊임없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담당자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지만 저는 그 굴뚝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저것을 네옴에 세운다면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바로 그 그림이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우리가 원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도시에서 마구잡이로 쏟아지는 더러운 쓰레기를 굴뚝도 연기도 없이 깨끗하게 없애줄 기술.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어디에도 그런 기술은 없어 보였습니다. 미국에도 없었고 유럽에도 없었습니다. 켈러가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떠받들던 그 거대한 서방 기업들조차 이 숙제 앞에서는 하나같이 손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리 실무진이 가져온 마지막 한 장의 보고서가 제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표지에 적힌 나라 이름을 보고 저는 그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그 나라. 한 세대 전 우리가 밸브를 조이자 추위에 떨었다던 그 나라가 폐기물을 기름으로 되돌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더럽고 젖은 쓰레기를 태우지 않고 굴뚝 하나 없이 처리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 이름은 도시유전이라고 했습니다. 도시 자체를 하나의 유전으로 쓴다는 뜻이라더군요. 저는 그 보고서를 책상 위에 툭 던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켈러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만든 거라면 더 볼 것도 없다는 그 비웃음 말입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그냥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네옴의 쓰레기산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풀지 못한 그 숙제를 정말 한국이 풀었을 리 없다고 되뇌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에 하나 정말로 풀었다면, 만에 하나라도 그게 사실이라면 그 기술은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물건이 됩니다. 며칠을 뒤척인 끝에 저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가서 두 눈으로 확인하기로 한 것입니다. 어차피 헛걸음이 될 거라고 가서 그 허황된 마술쇼의 정체를 확인하고 돌아오면 그만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솔직히 그 출장의 진짜 목적은 검증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믿어온 것이 옳았음을 확인하려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한국 따위가 별것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보고 안심하고 돌아오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5시간을 날아 한국에 도착했고 다시 차를 타고 그 작은 도시 정읍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저는 켈러에게 들려줄 비웃음 섞인 보고를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거 보십시오. 역시 한국은 별것 없더군요.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공장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그 비웃음은 제 입안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 코를 의심했습니다.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쓰레기로 기름을 뽑는다는 공장이라면 을에 풍길 거라 생각했던 그 역겨운 악취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공기 속에서 옅은 가을 풀냄새만 맡아질 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거대한 기계가 돌아간다면 들려야 할 굉음 대신 낮고 차분한 기계음만이 잔잔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늘로 솟은 굴뚝이 없었습니다. 시커먼 연기도 자욱한 수증기도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머릿속에 그려온 더럽고 시끄러운 쓰레기 공장의 모습은
그곳에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깨끗하게 정돈된 마당 한가운데 푸른 빛을 머금은 거대한 탑 하나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옮겨다 놓은 물건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가을 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외투 안에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분명 가서 비웃고 돌아오려 했는데 첫 발을 들여놓는 순간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그때 한 한국인 직원이 다가와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가 줄지어 선 다른 나라의 인사들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순서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줄부터 서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의 차관에게 줄을 서라니 평소 같았으면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을 그 말 앞에서 저는 이상하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푸른 탑이, 그 고요함이, 그 사라진 냄새가 제 안에 무언가를 단단히 붙들고 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그 줄의 끝에 가만히 섰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세계의 법칙이 그 작은 한국 공장 안에서 한 겹씩 벗겨지기 시작한 순간 말입니다. 그리고 그 탑 안에서 제가 마주하게 될 진실은 제 오만한 상상을 아득히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줄을 따라 천천히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를 맡은 사람은 젊은 한국인 기술자였습니다. 작업복을 단정하게 입은 그는 산유국에서 온 차관 앞에서도 조금도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일에 대한 단단한 자부심이 얼굴에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좋다. 어디 한번 보자. 어딘가에 분명히 속임수가 있을 것이다. 숨겨진 굴뚝이든 어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태우는 큰 가마든 저는 마술사의 손이 아니라 그 손이 가리는 곳을 보려는 사람의 눈으로 공장 구석구석을 훑었습니다. 기술자는 그 거대한 푸른 탑 앞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이것이 저희 분해로입니다. 폐 플라스틱이 이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기름이 되어 나옵니다. 불로 태우는 건가? 제 물음에 그는 빙긋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태우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쓰레기를 기름으로 바꾸는 기존의 방식은 제가 아는 한 모두 엄청난 열로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400도, 어떤 것은 800도까지 온도를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굴뚝이 필요하고, 그래서 유해한 연기가 나옵니다. 그게 상식이었습니다. 기술자는 탑의 측면에 달린 계기판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300도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방식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고장난 거 아닌가? 정상입니다, 차관님. 직접 만져보시겠습니까? 그는 탑의 외벽 한쪽으로 제 손을 안내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바닥을 댔습니다. 분명 쓰레기를 기름으로 바꾸는 기계의 표면이라면 화상을 입을 만큼 뜨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손끝에 닿은 것은 그저 미지근한 온기뿐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떼고 한참 동안 제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그제야 기술자가 차분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은 제가 평생 들어본 어떤 에너지 강의와도 달랐습니다. 비밀은 불이 아니라 파동에 있다고 했습니다. 반응로 안에는 특수하게 만든 세라믹 구슬이 들어있고 그 구슬에서 고유한 파동이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파동이 플라스틱을 이루는 단단한 결합을 물리적으로 끊어낸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슨 마법 같은 소리냐는 표정을 지었던 모양입니다. 기술자가 미소를 지으며 한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전자레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파로 음식 속 분자만 흔들어서 데웁니다. 그릇은 뜨겁지 않은데 안에 든 음식만 뜨거워지죠. 저희 기술도 원리가 비슷합니다. 세라믹 파동이 플라스틱의 결합만 콕 집어 끊어내는 겁니다. 그러니 통째로 태울 필요가 없고, 그래서 굴뚝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 비유를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곱씹었습니다. 그릇은 차갑고 음식만 데워진다. 태우지 않고 흔들어서 끊는다. 평생 기름은 땅에서 캐내는 것이라고만 믿어온 저에게 그 발상은 너무도 낯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의심을 붙들었습니다. 좋다. 그럼 결과물을 보여다오. 어차피 쓰레기에서 나온 거라면 시커멓고 끈적한 찌꺼기 같은 기름이겠지. 기술자는 말없이 저를 분해로 반대편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투명한 관이 있었고
그 안으로 액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관을 가까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안을 흐르는 것은 제가 상상한 시커먼 찌꺼기가 아니었습니다. 맑고 투명한, 갓 정제한 것처럼 깨끗한 기름이었습니다. 평생 기름을 만져온 제 눈에도 그것은 분명 질 좋은 기름이었습니다. 쓰레기 한 무더기가 이 조용하고 미지근한 탑을 지나 반대편에서 이렇게 맑은 기름이 되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공장 안에는 낮은 기계음만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제 가슴을 쿵쿵 두드렸습니다. 분명 비웃으러왔는데 첫 번째 의심부터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어쩌면 미리 준비해 둔 깨끗한 플라스틱으로 보여주는 쇼일지도 모른다고. 저는 마지막 자존심을 붙들었습니다. 진짜 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이렇게 깨끗하지 않으니까요. 더럽고 젖어 있고 온갖 것이 뒤섞여 있으니까요. 저는 기술자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다 깨끗하게 골라낸 플라스틱이겠지. 진짜 더러운 쓰레기는 못할 거다. 그렇지 않나. 그 말에 기술자의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차관님, 그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저를 공장 한쪽의 투입구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한눈에 봐도 끔찍한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덕지덕지 묻은 비닐봉지, 흙이 잔뜩 엉겨붙은 농사용 비닐, 여러 재질이 한데 뒤엉켜 무엇이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포장재들, 코를 가까이 대면 분명 악취가 날 법한 도시가 매일 토해내는 바로 그 더러운 쓰레기였습니다. 저는 그 더미를 보고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그래, 이런 건 절대 못하지. 저런 걸 어떻게 기름으로 바꾼다는 말인가. 이런 것도 미리 씻거나 골라내야 하지 않나. 제 물음에 기술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씻지도 말리지도 골라내지도 않습니다. 이대로 그냥 넣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봤던 미국의 회사도 유럽의 회사도 하나같이 깨끗하게 씻고 말린 플라스틱만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골라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회사는 그 더럽고 젖은 쓰레기를 그대로 넣는다고 했습니다. 기술자가 직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 끔찍한 쓰레기 더미가 컨베이어를 타고 투입구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흙이 묻은 비닐도 음식물이 엉긴 포장재도 아무런 처리도 없이 그대로 말입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이건 실패할 거다. 저런 더러운 걸 넣었으니 분명 시커먼 찌꺼기나 나오겠지. 어쩌면 기계가 멈출지도 모른다. 저는 그 실패의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야 제 안에 무너진 자존심이 조금이나마 회복될 테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반대편 투명한 관에서 흘러나온 것은 또다시 그 맑고 투명한 기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방금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 더럽고 젖은 쓰레기가 들어가는 것을.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깨끗한 기름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더러운 옷을 빨지도 않고 옷장에 넣었는데 다음 날 깨끗하게 개어져 나온 것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수율이 어떻게 되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술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82%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다시 말해봐라. 쓰레기 100kg을 넣으면 82kg의 기름이 나옵니다. 82%. 평생 기름을 다뤄온 저에게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건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쓰레기를 기름으로 바꾸는 일에서 그 수율은 제 상식을 한참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기술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나온 기름은 품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보통 플라스틱은 녹여서 다시 쓸수록 점점 품질이 나빠집니다. 종이를 재활용할수록 거칠어지는 것과 같죠. 하지만 저희 기름은 다릅니다. 추가로 정제하지 않아도 곧바로 가장 첫 단계의 고순도 원료가 됩니다. 그러더니 그는 한 가지 비유를 덧붙였습니다. 이미 구운 케이크를 다시 밀가루와 설탕과 달걀로 되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만들어진 것을 처음에 재료로 돌려놓는 거죠. 이미 구운 케이크를 밀가루로 되돌린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평생 제 머릿속을 지배해온 한 문장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번 쓴 기름은 사라진다. 그래서 기름은 늘 새로 캐내야 하고, 그래서 기름을 가진 자가 영원히 힘을 쥔다. 그게 제 세계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한국 공장은 그 법칙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등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차관님, 이건 진짜입니다. 돌아보니 저와 함께 온 우리 측 젊은 기술자였습니다. 사우디에서부터 저를 따라온 그는 비행기에서만 해도 한국 따위가 무얼 하겠느냐며 저와 함께 코웃음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은 두 눈을 빛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계기판을 전부 확인했습니다. 속임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태우지 않고 더러운 쓰레기를 그대로 넣어서 저 수유를 뽑아냅니다. 이건 저희가 그토록 찾던 바로 그 기술입니다. 저는 그를 향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마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목소리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흥분한 얼굴이 사실은 제 마음속 어딘가의 흔들림을 그대로 비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었습니다. 저는 잠시 공장 밖으로 나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켈러에게 전화를 걸려던 것이었습니다. 늘 그랬듯 한국 따위는 별것 없더라고 비웃으며 보고하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켈러의 번호를 띄워놓고도 저는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사기라고?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더러운 쓰레기가 깨끗한 기름이 되어 나오는 것을 바로 조금 전에 봤는데 저는 휴대전화를 도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제 얼굴은 화끈거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어쩌면 켈러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받은 충격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공장 안으로 다시 들어선 저는 그곳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과 마주치게 됩니다. 공장 안 응접실로 자리를 옮겼을 때였습니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다른 나라의 인사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의 얼굴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습니다. 나카무라였습니다. 일본의 거대한 화학회사에서 온 고위 임원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국제회의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늘 꼿꼿하고 자존심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오랜 경쟁 관계였고 특히 기술과 산업에서는 자기들이 한 수위라는 자부심이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무슨 기술을 만들었다 한들 일본은 그것을 가장 앞장서서 비웃을 거라고, 일본만큼은 한국을 우습게 볼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나카무라가 지금 이 작은 한국 공장 안에 다른 나라 사람들과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얼굴로 말입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나카무라 상, 당신이 여기 왜 있습니까? 설마 당신도? 나카무라는 저를 보더니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평소에 그 꼿꼿한 자존심 대신 무언가를 내려놓은 사람의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알도사리 차관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잠시 창밖의 푸른 탑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일본도 이 기술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요. 우리 연구진은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못했습니다. 깨끗한 쓰레기는 어떻게든 처리해도 저렇게 더럽고 뒤섞인 쓰레기를 낮은 온도에서 태우지 않고 기름으로 바꾸는 것, 그것만큼은 끝내 풀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미국도 유럽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해냈습니다. 인정하기 정말 싫지만 이 분야에서는 한국이 우리보다 앞섰습니다. 한참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한국이 우리보다 앞섰다. 그 자존심 강한 일본의 임원이 제 앞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자존심의 버팀목 하나가 그 순간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한국이 무언가 만들어봤자 일본은 비웃을 거라던 제 믿음.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일본조차, 그 자존심 강한 일본조차 여기 와서 줄을 서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건 정말로 진짜라는 뜻이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세계 모두를 앞질렀다는 뜻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응접실 한쪽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부 바보들이군. 돌아보니 리처드 켈러였습니다. 그도 어느새 이곳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의자에 거만하게 등을 기댄 채 비웃는 얼굴로 좌중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의 차관이, 일본의 잘나가는 임원이
다들 한국의 작은 공장 앞에서 줄을 서고 있다니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건 다 한때의 유행일 뿐입니다. 진짜 기름은 땅속에 있습니다. 곧 다들 정신 차리고 제 발로 돌아올 겁니다. 그러더니 그는 저를 똑바로 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차관님, 설마 차관님까지 이 마술쇼에 넘어가신 건 아니겠죠? 사우디의 그 자존심은 어디 갔습니까?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그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거만한 얼굴을 보며 처음으로 거부감이 솟았습니다. 방금 제 두 눈으로 본 그 맑은 기름, 그 미지근한 탑, 그리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인정하던 나카무라의 얼굴, 그 모든 것 앞에서 끝까지 비웃기만 하는 켈러가 갑자기 너무도 초라하고 옹졸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것은 한국에 대한 제 편견만이 아니었습니다. 켈러가 떠받들던 그 오만한 세계, 기름을 쥔 자가, 영원히 군림한다던 그 낡은 세계 자체가 제 눈앞에서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처 몰랐던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토록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짜 이유, 그것은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된 순간 저는 또 한 번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맙니다. 저는 응접실에 앉아 도시유전의 한 임원에게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거라면 다른 나라에도 어떻게든 방법이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세계의 거물들이 줄을 서서 당신들 기름을 사겠다고 하는 겁니까? 단지 쓰레기 처리 때문은 아닐 것 같은데요. 임원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차관님. 핵심은 이 기름의 정체에 있습니다. 그가 설명한 내용은 제 머릿속에 또 한 번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공장이 쓰레기에서 뽑아내는 기름은 그냥 연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프타라고 불리는 석유화학의 가장 첫 단계 원료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플라스틱 용기, 입는 옷의 섬유, 자동차 타이어, 온갖 화학 제품,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 바로 나프타입니다. 석유화학 산업 전체의 첫 번째 도미노라고 할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프타는 쓰레기에서 재생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임원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유럽이 곧 새로운 규제를 시행합니다. 플라스틱 포장재에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 재생 원료를 섞으라는 법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유럽의 거대한 화학 회사들은 재생 원료를 구하지 못하면 유럽 시장에 물건을 팔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바스프 같은 회사들이 저희 재생 나프타를 확보하려고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는 겁니다. 그제야 저는 응접실에 모인 사람들이 왜 그토록 간절한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한국의 기름은 단순한 기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럽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이자 구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생존의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쓰레기를 기름으로 바꾸는 순간 두 종류의 돈이 동시에 찍혀 나옵니다. 두 종류라니요.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재생 나프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탄소 배출권입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임원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재생 나프타로 플라스틱을 만들면 원유에서 뽑았을 때보다 탄소 배출을 최대 88%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덜 배출한 만큼이 고스란히 탄소 배출권이라는 환경 화폐로 바뀝니다. 쉽게 말해 기름을 팔아서 한 번 벌고 줄인 탄소를 팔아서 또 한 번 버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오래전 들었던 한 전기차 회사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회사가 처음 큰 이익을 내기 시작했을 때 그 이익의 핵심은 전기차를 판 돈이 아니라 탄소 배출권을 판 돈이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내뿜은 탄소를 자기들이 아낀 만큼 팔아서 두 번째 지갑을 찾던 것입니다. 도시유전의 구조가 바로 그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임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탄소 배출권을 한국에서 팔면 한 가격이지만 유럽에서 팔면 전혀 다른 가격이 붙습니다. 유럽의 탄소 배출권 가격은 한국보다 약 9배나 비쌉니다. 기름도 프리미엄, 탄소도 프리미엄. 그래서 이 기술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훨씬 더 큰 돈이 되는 구조입니다. 9배. 저는 그 숫자를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제야 모든 그림이 보였습니다. 사우디에서, 영국에서, 스위스에서, 독일에서 사람들이 이 작은 공장으로 날아온 이유.
그것은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공장이 쓰레기에서 기름과 탄소라는 두 개의 돈줄을 동시에 뽑아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세계 어느 곳보다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평생 저는 믿어왔습니다. 진짜 부와 힘은 땅속의 기름에서 나온다고. 그것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는 도시의 쓰레기가 기름이 되고 그 기름이 다시 환경 화폐가 되어 돈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땅 밑에는 신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흐르고 있다던 그 말. 그런데 저는 처음으로 그 말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어쩌면 신이 준 선물은 땅속에만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이런 기술이야말로 또 다른 선물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우디가 그토록 풀지 못해 애를 태우던 네옴의 쓰레기 숙제. 그 숙제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바로 이 작은 한국 공장 안에 있다는 것을요. 쓰레기를 깨끗하게 없애고 그것을 기름으로 되돌리고 남는 우리 기름은 수출로 돌리고 한 방에 세 가지 문제가 풀리는 열쇠가 여기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곳을 비웃으러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이 기술을 어떻게든 우리 비전 2030 안에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이 모든 기적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된 순간 저는 끝내 가슴이 먹먹해지고 맙니다. 응접실 벽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에 눈길이 갔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한 소년이 무언가를 손에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 사진은 누구입니까? 제 물음에 곁에 있던 임원의 얼굴에 깊은 존경이 어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정은재 박사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작은 공장 뒤에 숨은 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려 한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 한 과학자가 작은 연구소를 차렸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붙잡은 주제가 바로 세라믹 구슬에서 나오는 파동 에너지였습니다. 지금 저 푸른 탑이 쓰레기를 기름으로 바꾸는 그 원리의 첫 씨앗이 한 세대 전, 그 작은 연구실에서 이미 뿌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박사님은 사실 아주 어릴 때부터 이름난 발명가셨습니다. 임원이 그 흑백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진 속 소년이 바로 박사님이십니다. 어린 시절 나라에서 열린 과학대회에서 금상을 받으셨죠. 그때 출품하신 작품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석유골로였습니다. 기름을 태워 밥을 짓던 시절, 가정용 연료 장치를 더 효율적으로 만든 발명품이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름을 더 잘 태우는 법을 고민하던 어린 소년이 평생을 바쳐 결국 기름을 다시 되살리는 법을 찾아냈다는 것. 그 인생의 긴 여정이 제 가슴 한구석을 묵직하게 눌렀습니다. 임원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정은재 박사가 평생 붙잡은 질문은 단 하나였다고 했습니다. 한 번 쓴 기름을 어떻게 하면 처음 상태로 되돌릴 수 있을까? 그는 실제로 세라믹 파동을 이용해 무겁고 값싼 기름을 가볍고 비싼 기름으로 되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태우지 않고 높은 열을 쓰지 않고 오직 파동만으로 기름의 성질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 시절 기준으로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임원의 목소리가 잠시 가라앉았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원리라도 그걸 진짜 공장으로 세워서 돌리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었습니다. 실험실에서 되는 일이 하루에 수십 톤을 처리하는 공장에서도 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연구와 실제 사업 사이에는 흔히 죽음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깊은 골이 있습니다. 그걸 건너는 데는 돈도, 사람도, 시간도 모두 필요했습니다. 결국 박사님의 꿈과 진짜 공장 사이에는 한 세대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죽음의 골짜기를 건넌 사람이 바로 박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정영훈 대표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기술을 이어받아 도시유전이라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 이름에는 이미 답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막에 구멍을 뚫어 기름을 뽑는 것이 아니라 도시 자체를 하나의 유전으로 쓰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평생 풀지 못한 마지막 숙제, 그 원리를 진짜 공장으로 세우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세대 전 한 소년이 던진 질문이 아들의 손에서 이 푸른 탑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문득 제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사막의 유전 앞에서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이 땅 속의 기름이 우리의 축복이라고 말하던 아버지. 저는 그 아버지의 말을 평생의 신념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다 건너 작은 나라에도 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대를 이어 붙잡은 것은 땅에서 무언가를 캐내는 일이 아니라 버려진 것을 다시 살려내는 일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가르친 것과는 정반대의 길. 그런데 그 길이 지금 세계를 이 작은 공장 앞에 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영훈 대표를 직접 만났습니다. 제가 평생 만나 온 거만한 기름의 거물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겸손했으며 자기 기술을 자랑하기보다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빛에서 한 세대를 이어온 집념의 무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따뜻한 분위기를 단숨에 깨뜨리는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리처드 켈러였습니다. 그는 정영훈 대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거만하게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정 대표, 시간 낭비할 것 없이 본론으로 갑시다. 당신 기술, 우리가 통째로 사겠소. 회사째로 말이오. 그러면서 그는 한 장의 서류를 탁자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적힌 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값이오. 솔직히 이것도 후하게 쳐준 거요. 당신 같은 작은 회사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지. 우리 같은 큰 회사가 사줘야 이 기술도 세상에 제대로 쓰일 것 아니오. 당신들끼리 끌어안고 있어봤자 결국 우리한테 밟히기밖에 더 하겠소. 저는 그 서류를 흘끗 보았습니다. 그 거대한 기술의 가치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헐값이었습니다. 켈러는 이 작은 한국 회사를 얕잡아 보고 푼돈으로 평생의 결실을 통째로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말입니다. 켈러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정영훈 대표가 당연히 그 큰돈 앞에서 굽실거릴 거라고 믿는 얼굴이었습니다. 작은 나라의 작은 회사 따위가 자기 같은 거물의 제안을 거절할 리 없다고 확신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어느새 두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평생 켈러의 편에 서 있던 제가 이제는 그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제발 저 거만한 자의 제안을 거절해 달라고 속으로 빌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정영훈 대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숨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정영훈 대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켈러가 던져놓은 그 서류를 손끝으로 조용히 다시 켈러 쪽으로 밀어 놓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기술은 팔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응접실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켈러의 얼굴에 걸려있던 비열한 미소가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정영훈 대표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제 아버지께서 평생을 바쳐 만드신 것입니다. 한 번 쓴 기름을 어떻게 하면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 그 질문 하나를 붙들고 한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제가 이어받았습니다. 저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돈을 가장 많이 부르는 사람에게 회사를 팔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버려지던 것을 다시 살리고 쓰레기로 신음하던 도시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이 기술을 어느 한 회사의 금고 속에 가둘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거대한 기름의 논리 속에서만 살아온 저에게 그 조용한 목소리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종류의 힘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켈러는 그 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절당했다는 사실에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평생 자기 앞에서 머리를 숙이지 않은 상대를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지금 제정신이요? 정 대표.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그 거친 소리에 응접실 사람들이 움찔했습니다. 당신, 지금 누구한테 이러는지 알기나 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당신네 회사가 유럽으로 나가는 길을 전부 막아 버릴 수 있어. 당신 같은 작은 회사 하나 무너뜨리는 건 나한테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일이야. 내가 그동안 이런 회사들을 몇이나 정리했는지 알아? 좋게 말할 때 도장 찍어. 안 그러면 후회하게 될 거야. 저는 그 협박을 듣는 순간 두 주먹이 절로 떨렸습니다. 저것이 켈러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늘 세상의 이치를 말하던 그 여유로운 가면. 뒤에는 약한 자를 짓밟고 결실을 빼앗아 온 추악한 본 모습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그런 자의 곁에서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살아왔습니다. 부끄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정영훈 대표는 그 거친 협박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응접실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사우디의 차관이 있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줄을 선 일본의 나카무라가 있었습니다. 유럽의 화학회사 임원과 스위스 상사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 개의 거물들이 그 작은 응접실에 나란히 앉아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영훈 대표가 다시 켈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조용한, 그러나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순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우디에서, 일본에서, 유럽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켈러 씨, 저희 기름을 원하신다면 회사를 통째로 사려 하지 마십시오. 다른 분들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응접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의 입으로 모였습니다. 줄부터 서십시오. 예외는 없습니다.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숨이 멎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줄부터 서라. 평생 다른 나라들이 자기 앞에 영원히 줄을 설 거라고. 큰 소리치던 그 켈러에게 한국의 작은 회사 대표가 줄을 서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세 개의 거물들이 지켜보는 한가운데에서 말입니다. 켈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를 위해 줄을 서줄 사람도, 그의 편을 들어줄 사람도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평생 떠받들던 그 거대한 기름의 논리는 이 작은 한국 공장 안에서 그렇게 한순간에 힘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평생 머릿속을 지배해온 한 문장이 마침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름을 가진 자가 세상을 움직인다. 기름이 없는 자는 머리를 숙인다. 그것은 더 이상 세상의 법칙이 아니었습니다. 기름이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가 도시의 쓰레기를 기름으로 되살려 세계 최대의 산유국과 세계적인 거물들을 자기 앞에 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옳다고 믿어온 세계의 질서가 정반대로 뒤집혀 있었습니다. 켈러는 끝내 한마디도 못한 채 서류를 거칠게 챙겨 들고 응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누구도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서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응접실 밖 공장 안내를 기다리는 그 줄의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조금 전 한국인 직원이 줄을 서달라고 했을 때 그토록 어색했던 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이나 굴욕감 때문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난 존경으로 그 줄의 끝에 가섰습니다. 정영훈 대표가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 대표, 나는 당신들을 비웃으러 이곳에 왔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제 정식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우디가 짓고 있는 미래 도시 네옴에 당신들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꺼이 줄을 서겠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값을 치르겠습니다. 그것은 세계 최대 산유국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의 작은 공장에 머리를 숙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숙인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읍의 작은 숙소에 앉아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낮 동안 봄 푸른 탑이, 그 맑은 기름이, 그리고 줄부터 설하던 정영훈 대표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막혀있던 무언가가 뚫린 듯 후련했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 사막의 유전 앞에서 제 어깨에 손을 얹던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이 땅 밑에는 신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흐르고 있다던 그 말. 저는 그 말을 평생의 신념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그 말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신이 주신 진짜 선물은 땅 속에 묻힌 기름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한 소년이 던진 질문, 그 질문을 한평생 붙들고 놓지 않은 한 과학자의 집념, 그리고 그 꿈을 대를 이어 마침내 현실로 만들어낸 아들의 끈기, 버려진 것을 다시 살려내는 그 인간의 힘이야말로 결코 마르지 않는 진짜 선물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한 세대 전 우리가 기름의 밸브를 조이자 추위에 떨던 나라, 자원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던 나라, 그 나라가 어느새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고 세계에서 가장 큰 배를 짓고 세계 최고의 배터리를 만드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하나가 더 얹히고 있었습니다. 도시 자체를 유전으로 쓰는 나라, 쓰레기를 기름으로 되살리는 나라, 반도체, 조선, 배터리에 이은
네 번째 세계 1등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땅을 뚫으면 솟아나는 유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전은 언젠가 마릅니다. 신이 주신 선물도 결국 바닥을 드러내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한국이 만든 유전은 다릅니다. 도시가 살아 숨쉬는 한, 사람이 무언가를 쓰고 버리는 한, 그 유전은 오늘도 내일도 마르지 않고 채워집니다. 땅 밑의 유전은 신이 준 것이지만 도시의 유전은 사람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들었습니다. 도시 유전이 정읍의 이 작은 공장에서 멈추지 않고 전남 강진에 이보다 무려 35배나 큰 거대한 자원순환 공장을 짓고 있다는 것을요. 그곳에서 뽑아낼 깨끗한 기름을 해외로 수출하고 그 규모만 한 해 2,500억 원에 이를 거라고 했습니다. 쓰레기로 기름을 뽑고 그 기름을 다시 또 다른 연료와 원료로 끝없이 넓혀가는 그림이 이미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기술을 반드시 우리 비전 2030 안에 가져가겠다고. 사막에 짓는 우리의 미래 도시 네옴이 한국의 이 기술로 쓰레기 한 점 없이 깨끗하게 숨쉬게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업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이 그리는 미래 50년의 그림 안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의 기술이 핵심 조각으로 들어가는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공장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그 푸른 탑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전히 굴뚝도, 연기도, 악취도 없었습니다. 다만 낮고 차분한 기계음만이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잔잔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비웃음의 대상이던 그 탑이 이제는 제 눈에 세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풍경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기름이 솟는 나라를 부러워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자원이 없어 서럽다고, 가진 것이 없어 늘 남에게 기대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작은 도시 정읍에서 전혀 다른 진실을 배웠습니다. 진짜 부는 가진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에서 나옵니다. 땅 속에 무엇이 묻혀 있느냐가 아니라 사람이 무엇을 해내느냐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꿉니다. 가진 것이 없던 나라가 버려진 것을 되살려 세계를 자기 앞에 줄 세웠습니다. 그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한 아버지와 아들이 한평생을 걸어 끝내 열어젖혔습니다. 이제 질문은 바뀌어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자원이 없을까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이 길을 우리가 얼마나 잘 지켜내고 키워낼 것인가입니다. 기름의 제국에서 온 한 남자였던 저는 그렇게 그 작은 한국 공장 앞에서 평생의 편견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그 줄 끝에서 저는 세상이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새로운 미래의 첫 장면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사우디 고위 관료가 전라북도 정읍의 작은 공장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던 나라가 도시의 쓰레기를 기름으로 되살려 세계 최대 산유국마저 줄을 세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무심코 내놓는 분리수거, 봉투 한 장이 대한민국의 네 번째 세계 1등을 만드는 연료가 됩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 주세요. 가진 것이 없어도 만들어내는 나라가 세상을 바꿉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